넘어가시고요. 22페이지에 이해관계인을 파악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 재산이 뭔지를 파악하고 두 번째 이해관계인이 누군지 파악해야 되는데 그 이해관계인 보시면 상속재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나오죠. 상속인이겠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잠재상속인. 잠재상속인은 뭐예요? 상속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이제 많은 경우가 이제 혼의 자식입니다. 혼인의 자식이 지금 소송 중이다 이거죠. 저 사람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인지청구 소송 중이에요. 그럼 소송에서 이기면 얘도 자식이 돼서 상속인이 되잖아요. 이걸 잠재상속이라고 그러고 채권 채무자 이거 중요하겠죠.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특히 중요한 것은 상속인은 파악하기 쉬운데 잠재상속인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 잘 파악하라는 얘기고 사례 보시면요. 외동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경우 사위에게 상속권이 있는가? A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최근 A는 암말기 선고를 받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A의 재산 가격은 10억이고 A에게는 배우자 B와 사위 C만 있고 외손주는 없는 경우에 A의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AFPK에서도 한 거니까 원래는 이 내용이 뒤에 또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이거 A에서도 한 내용이니까 그냥 앞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 이런 그 가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가계가 있는데 지금 A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산을 10억 가진 상태에서 사망했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외동딸이 먼저 죽었다는 거죠. 그죠? 외동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선사망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우리 법에서는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딸이 사망하면 사위가 딸의 자리로 들어가죠. 이걸 우리는 대습상속이다. 뒤에 또 할 겁니다. 대습상속이죠. 따라서 외동딸은 사망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걸로 똑같은 법입니다. 여기 대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위가 외동딸 자리로 들어갑니다. 딸이 살아있는 거랑 똑같아요. 사위가 딸이 돼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일로 들어가니까. 따라서 상속인은 누굽니까?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외동딸인데 외동딸 딸에 사위가 들어갔으니까 사위와 B가 나눠 갖겠죠. 그죠? 1대 1점으로 나눠 갖게 되겠죠. 그죠? 그 내용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답은 본인의 의사를 파악하라.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피상속인 얘기하는 거죠. 계속 피상속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사례 나오네. 계모와는 서로 상속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 A는 계모인 B녀를 친어머니처럼 각별히 모시고 B녀 역시 A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아끼고 있다. 그런데 A는 최근 계모는 법적으로 혈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속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와 B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맞나요? 계모와 자식 간에는 피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철저하게 혈연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모와 자식은 피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모가 자식한테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증여하든지 아니면 유언장에다가 쓰는 유증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죠? 그 방법이 아니면 줄 방법이 없게 되겠습니다. 라번의 실행 방법의 선택 그렇고요. 마문의 상속 설계에 제한적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줄에 설사 피상속인의 의사까지 파악했더라도 법률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상속 설계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대표적인 게 유류분이다. 우리가 지금 상속 설계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우선이다.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죠. 그럼 피상속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류분이 있죠. 유류분이 뭡니까? 피상속인이 자녀가 3명 있을 때 첫째한테 내 전 재산은 첫째한테 다 줘라. 이렇게 유언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피상속인의 의사잖아요.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해주려며 지금.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특정 자식이 전 재산을 다 가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류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거 고려하라는 거예요. 24번에 4페이지에 답은 보시면 사정 변경에 따른 상속 설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정이 변경됐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언장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사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유언장 언제든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주에 나와 있죠. 최초의 상속 설계 내용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면 고려하라.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 당연히 바꿔야죠. 그죠? 뭐 당연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이제 상속인 나옵니다. 상속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뭐 알아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뭐 시험 목적상 중요한 건 없고 25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또한 한번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해서 치료비가 많이 들 때 다음 줄 보면 이때는 차라리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치료비를 납부하여 상속재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말해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병원비를 아버지 재산에서 병원비를 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재산을 자녀 재산에서 병원비를 막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재산은 그대로 하나도 안 줄잖아.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상속세 문제가 있죠. 그죠? 상속세는 피상속인 재산에 과세하다 보니까 상속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치료비를 아버지 재산에서 내면 아버지 재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상속세가 절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재산에서 납부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나머지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26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상속인의 현황 파악이 있습니다. 거기 사례 한번 보시면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절세에서 매우 불리한 지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안 했다는 건 뭐예요? 이거 사실혼 배우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만 상속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절세에서 매우 불리한 지위에 있다. 당연히 매우 불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답번에 다른 이해관계자의 파악이 있습니다. 거기 첫째 줄 보시면요. 상속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이다.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누구예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채권자가 되겠죠.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그 이해관계자들을 보면 여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자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사망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채권자죠. 채권자. 피상속인의 채권자.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채무자가 되겠죠. 내 입장에서는 상속인인 내 입장에서는 둘 다 알아야죠. 채권자는 왜 알아야 됩니까? 얘를 알아야 아버지가 돈을 빌렸으면 이 돈 상속받으면 내가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채무자는 왜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빌려준 돈 내가 대신 받아야죠. 이거 내 돈이니까. 그죠? 예, 중요하고. 상속인한테 중요한 사람은 상속인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상속인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속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 이거 있죠? 피상속인의 채권자. 이거 중요하죠? 아버지한테 돈 빌려줬으면 그 돈 내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3번에 다음 페이지에 상속 관련 이해관계자 보시면 가번에 피상속인의 재산 관련 이해관계자 있죠? 첫째 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채무자이다. 요거죠.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버지한테 돈 빌려준 사람과 돈 꾸어간 사람을 양쪽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번에 피상속인의 지위 관련 이해관계자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피상속인의 사실상 혼인관계인 내연애처, 인지하지 아니한 자식 등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른 상속인의 지위를 뺏을 수 있다. 무슨 얘기합니까? 사실상 혼인관계인 내연애처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상속인이 아니죠. 상속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해관계자입니까?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알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상속도 못 받을 사람인데 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자, 내연애처 이런 사람이 뭐예요? 피상속인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가깝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사망 시점에 상속을 법적으로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상속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액션을 취하겠습니까? 당연히 재산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미리 증여받거나 막 이런 액션을 취하겠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피상속인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다음에 상속인 관련 이해관계자 있습니다. 첫째 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용이할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상속인의 이해관계자 채권자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 보실 때 피상속인의 이해관계자는 채권 채무자, 상속인의 이해관계자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뭐예요? 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 채권자가 말이에요. 이 자녀한테 10억을 빌려줬습니다. 10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자녀가 부도가 나버렸네? 그래가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 10억을 갚지 못할 지금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자녀가 또 한 명 있다고 볼게요. 여기 자녀 1, 자녀 2가 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사망을 하는 시점에 재산이 50억을 갖고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50억 중에 25억에서 이 자녀원이 25억을 상속받으면 채권자는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빚을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자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지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 받으면 빚을 받으려고. 그런데 얘도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상속을 포기해버립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상속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한테 50억이 다 갚버리죠. 이쪽은 0이죠. 작전상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받아봐야 뺏기니까 안 받는 거야 일부러. 서로 둘이 짠 거죠 이렇게. 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채권자는 이게 뭡니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채권자는 이 자녀한테 어떻게 하느냐? 사회행위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회행위 취소라는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상속을 포기한 것은 나를 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니까 이 상속 포기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소송 걸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승소하면 상속 포기가 취소돼가지고 25억이 내려와 버린다고 일로. 이게 사행위 취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채권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밑에 보시면 다만에서 나와 있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명으로 맡긴다면 증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러한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 즉 우리 교재에서는 얘가 얘한테 이렇게 그죠? 맡기는 차명으로 맡기는 이거죠. 껍데기로는 포기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맡긴 거나 똑같잖아요. 나중에 갖고 올 거니까. 이럴 때는 사행위 취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넘어가시고요. 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0페이지 제2절에 상속 개시의 법률 관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상속 개시원이 있죠. 우리가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이 개시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상속이 개시되느냐 지금 이 얘기죠. 첫 번째 자연사망. 사망해야죠.
죽어야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사망이라는 게 뭐냐? 이게 나오는데요.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심장의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정지될 때를 사망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심장이 멎어버리면 그게 사망입니다. 그죠? 따라서 거기 다음 줄에 있는 세 번째 줄, 뇌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되는 뇌사. 다음 줄에 상속 개시가 되는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뇌사는 사망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 사망이라는 것은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사망이라 그래요. 근데 요거와 유사하게 이 뇌사라는 말하고 말이에요. 식물인간이라는 말이 있어. 이 두 개가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고 있는데, 이 뇌사라는 거, 이 뇌가 말이에요. 뇌가 이게 사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뇌가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뇌가 멎었다는 얘기죠. 심장이 멎어야 사망이기 때문에 뇌가 멎은 것은 사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보지 않으니까 상속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상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죽을 사자가 들어가잖아요. 뇌가 멈추면 조금 있으면 심장도 멎는다는 얘기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죽을 사자 써놨잖아. 그래서 그래도 사망으로 안 봐. 심장이 아주 안 멎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은 아니지만 장기 적출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결국은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 적출은 할 수 있게 해준 거야. 식물인간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긴 죽을 사자가 써 있는데 여기 인간자가 써 있네. 아주 인간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죠? 거기는 인간은 인간인데 어때요? 지금 상태가 식물이에요. 식물이 뭐야? 안 움직이지요. 숨은 쉬고 있는데 지금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사망이 아니죠. 그죠? 지금 인간인데 사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장기 적출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장기 적출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인간인데 움직이지만 않을 뿐이지 인간이잖아. 여긴 지금 죽을 사자 썼잖아요, 지금. 그래서 장기 적출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31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표 2-1 보시면 말이에요. 거기 맨 밑에 두 개만 보면 돼요. 경과 내용 보시면 뇌사는 필연적으로 심장이 정지해 사망한다. 지금은 뇌가 정지했지만 며칠 있으면 보통은 뭐 며칠입니다. 며칠 보통 한 3-4일 정도 지나면 보통 심장이 멎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심장이 정지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장기 기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식물인간은 보세요. 경과 내용 보시면 수개월, 수년을 회복 가능하죠. 가끔 뉴스 보면 식물인간으로 3년 있다가 살아난 사람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기증의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날 수도 있는데 장기 적출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존엄사와 안락사 있습니다. 존엄사는 이제 존엄하게 사망하는 거죠. 안락사는 안락하게 사망하는 겁니다. 뭐 별 차이 없잖아요. 존엄하게 사망하나 안락하게 사망하나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첫째 줄에 말이에요. 최신 의학적 치료를 다했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으로서 지내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존엄사이다. 와, 엄청나게 깁니다. 존엄사의 키워드가 뭐냐? 세 번째 줄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거의 중단에다가 동그라미를 착 쳐놓으세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이게 뭐예요? 우리 연속극 보면 가끔 나오죠. 드라마 보면. 이게 식물인간 상태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데 산소호흡기를 띄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되죠.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띄는 중단이죠. 중단. 이렇게 중단하는 것을 우리는 존엄사다. 그래서 존엄사의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중단. 중단이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 이 두 개가 키워드야. 중단, 질병에 의한
자연주금. 이 두 개 키워드입니다. 왜 이거 강조합니까? 뒤쪽에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점이 중요한 거예요.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를 말씀드린 겁니다. 32페이지에 세 번째 줄 안락사 나옵니다. 안락사.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죽음이라는 점이 다르다. 인위적 행위 동그라미. 조금 전에 그 존엄사 뭐였어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인위적으로 죽이는 거죠. 인위적으로.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죠? 존엄사는 자연적, 안락사는 인위적. 그 인위적 행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안락사 중에서도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적극적 안락사에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투입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동그라미. 제가 키워드를 알려드리는 거야. 이게 안락사, 존엄사의 차이점이 아주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 안락사 뭐에 투입.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줄에 생명유지의 필수적 영양 공급과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 거기 약물 투여 등을 중단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소극적의 동그라미. 결론이 뭡니까? 적극적은 투입. 뭔가를 집어넣어서 사망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소극적은 뭐예요? 뭐 하던 거를 중단시켜버리는 거야. 보통은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 여기 링게로 다 영양제 공급하잖아요. 그죠? 그 영양제 정시켜버리면 사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중단을 시켜버리는 것을 소극적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그 다음 주에 나오죠?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히 취한다. 우리가 존엄사도 뭐 했어요? 뭔가를 중단시키는 거잖아. 소극적 안락사도 뭐야? 뭔가를 중단시키는 거잖아. 똑같이 중단시키기 때문에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뭐 봤습니까? 적극적과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를 봤어요. 존엄사는 자연적 죽음, 안락사는 인위적 죽음, 그죠? 그 다음에 안락사는 두 개 있는데 적극적은 투입, 소극적은 중단. 그래서 존엄사도 중단, 소극적도 중단. 그래서 둘이 같다.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그 차이점이 말이에요.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33페이지에 나머지 실종 선고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합니까? 우리가 상속이 있죠, 상속. 그죠? 우리가 지금 상속합니다. 상속이 뭐라고요? 상속이 일어나야 우리가 상속 설계할 수 있죠. 상속이 일어나면 첫 번째 사망해야 되는 거죠. 그죠? 죽으면 상속이 일어나잖아요. 두 번째 또 상속이라는 게 이거예요. 실종 선고예요. 실종 선고를 하면 이것도 사망이기 때문에 상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죽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종 선고에서 보시면 1번에 부재자의 재산 관리 있습니다. 이 부재자의 재산 관리가 나오는데요. 이 부재자의 재산 관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첫째 줄에 사람이 장기간 주소를 떠나서 쉽게 돌아올 가망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지금 부재자라는 건 뭐예요? 집을 나갔는데 연락두절이라는 거죠. 소식이 없습니다. 집을 나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연락이 없습니다. 이게 부재자예요. 현재 없는 사람. 부재자인데 이 부재자에 대해서 재산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민법은 이러한 장기 부재인 상태의 사람의 재산이나 가족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고 생사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엔 실종선고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부재자, 집을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재자, 집을 나갔어요. 지금 없어요. 우리 집에 부재자라는 거에 대해서 법을 두 개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부재자의 재산관리. 두 번째는 실종선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집 나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 부재자의 재산관리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남편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이 남편한테 조그만 소규모 상가가 하나 있어요. 그건 상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임대차가 일어나자.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죠. 계약서 쓰려면 임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임대인이 건물주가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 집 나가서 지금 안 들어와. 그럼 임대차 계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임대차 계약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 없으니까 법원에다가 우리 상가를 관리할 재산관리인을 갖다가 선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그럼 그 재산관리인이 우리 남편의 상가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임대차 계약이 있어도 우리 남편 대신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계약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 없죠? 이게 부재자의 재산관리야. 실종선고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연락이 없어. 5년이고 10년이고 연락이 없어. 그런데 제가 재혼을 해야 되겠어요. 저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재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족관계 등록을 보니까 떡하니 남편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재혼을 합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사망을 해야 내가 재혼할 수 있죠. 부재자 재산관리 뭐라고요? 남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재산관리만 하는 거야. 남편 살아있든 말든 관심 없어. 제 실종선고 왜? 법원에다가 나 재혼해야 되니까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그 남편이 사망을 해야 비로소 내가 재혼을 하잖아. 그죠? 이 두 개가 그 차이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상 부재자란 정례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이며 반드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 꼭 죽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뭐 남편 꼭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재산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재혼할 거 아닌데. 재혼하려면 일로 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실종선고 요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